안녕하세요. 나이 60이 넘어 참으로 황당무계한 사건을 겪은 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혼한 아들을 둔 엄마이기도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을 며느리를 가진 시어머니이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그 인연을 제 기억에서 없앨 수만 있다면 아예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끔찍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여우 같은 게 또 있을까 싶어 저는 이제 우리 아들 장가도 다시 안 보내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만큼 저나 우리 아이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제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온 건 딱 9년 전입니다. 첫인상이 순수하고 착해 보여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꽤나 많이 좋아했는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기에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아이라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하며 흔쾌히 결혼을 허락해 주었죠. 상견례를 진행하면서 처음 보게 된 사돈댁 어른들은 두 분 다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들인지 몰라도 참 선하고 딱 부러지는 성격이었어요. 애들이 저렇게 좋다고 난리니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겠죠. 우리 딸이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 사부인이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잘못하면 혼내키기도 하면서 잘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보게 해줘서 우리가 더 감사하죠. 요즘 시대에는 부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애들은 잘 살 겁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 상견례를 마칠 수 있었고 결혼 과정에서도 한 번도 트러블 없이 무사히 결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사돈네와는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기도 했고 같이 몇 번 여행도 가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아들 부부도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싸우지 않을 만큼 잘 지내는 걸로 보였어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저와 같겠지만 4배로 낳은 자식이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가 부족함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가끔 반찬을 아들 부부 집에 전해주러 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제 어깨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반찬을 가지고 오시냐며 제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으로 사랑스럽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님, 여기까지 또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이 무거운 반찬을 들고요? 아유, 제가 일주일 전에도 힘드시다고 이렇게 발걸음하지 마시고 저 써먹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힘센 며느리가 있는데 왜 어머니가 사서 고생하세요? 앞으로는 꼭 언제든지 저를 시키세요. 아시겠죠? 아니다. 너네들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뭘 그런 고생을 하니? 나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너네들한테 반찬을 갖다 준다는 핑계로 자식들 얼굴 한번 보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그건 그렇고 어째 내가 저번에 갖다 준 반찬은 다 먹었니? 입맛에 맞았어? 그럼요. 일주일 전에 갖다 주신 거 전부 다 먹었어요. 역시 우리 어머니 음식 솜씨는 못 따라온다니까. 우리 어머니 최고예요. 최고. 그때 당시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 처음으로 첫 손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뱃속에서 부디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금치, 나물, 돼지불백, 전복죽 등을 집에서 만들어서 갖다 주곤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반찬들을 정리하고 주방 쪽으로 향하려고 하는데 자꾸 며느리가 본인이 하겠다면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저는 더 그게 이상해서 꾸역꾸역 반찬들을 들고 주방에 갔는데 세상에나 저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갖다 준 반찬들이 전부 버려져 있는 겁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잘 먹었다고 말한 며느리였는데 실상은 먹어보지도 않고 전부 버린 거였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니? 맛있게 전부 다 먹었다면서 왜 음식물 쓰레기에 버려져 있는 거야? 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입덧이 심해져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안 먹었더니 쉰 냄새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요즘 바빠서 아침 저녁은 회사 나가서 먹고 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버렸어요. 힘들게 싸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안 좋긴 했어요. 이 반찬들을 만들 때 우리 며느리가 맛있게 잘 먹을 거라 상상을 하고 만들었는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다니. 하지만 음식이 냄새 나서 못 먹었다고 하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 그럼 오늘 싸운 거라도 같이 먹자꾸나. 나도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네. 어머니, 저 조금 전에 밥을 먹어서 배가 고프지 않는데 어머님이라도 드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는 이렇게 말하며 저와 같이 밥을 먹기를 거부하더군요. 결국 저는 혼자 밥을 먹기도 그래서 며느리에게 쉬라고 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며느리는 점점 당돌해지기 시작했어요. 반찬 사건 이후로 내가 모든 걸 다 받아주니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딸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이 집에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미역국 좀 끓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정성스레 끓여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고맙다가 아니라 제게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요. 국이 짜잖아요. 이제 간도 못 맞추세요? 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었고 손녀 돌보는 게 힘들다며 제게 일주일 동안이나 갓난아기를 맡긴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를 맡기고 일주일 동안 어디를 간지 아시나요? 알고 보니 친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육아 스트레스가 나중에 심해지면 우울증도 올 수 있기에 한 번쯤은 친구들하고 바람을 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술을 왕창 먹었는지 인사불성이 돼서 제게 전화가 왔더군요. 엄마, 요즘 아내가 점점 이상해져. 집안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나보고 벌써부터 각방 쓰자고 하고 애가 울면 달래주지도 않고 신경질 부리고 화내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달 카드값도 390만 원이 나왔더라고. 카드 내역을 안 보여주니 어디에 쓴지는 모르겠지만 나 너무 힘들다. 뭐? 390만 원? 네 월급이 350인데 390이라고? 미친 거 아니니? 너네 지금 집 대출에 자동차 대출에 나갈 돈도 많잖아. 아유, 속 터진다. 그래서 넌 가만히 있었어? 홍군형 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안 했겠어? 제발 우리 분수에 맞게 아껴서 쓰자고 했지. 그런데 스트레스 풀려고 쇼핑 좀 한 걸 가지고 그러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내가 이길 수 있겠어? 아기 앞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포장마차에서 한잔하고 있는 거야. 이놈아, 네가 계속 오냐 오냐 다 들어주니까 버릇 나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나서야겠어. 지금껏 참고 살았다마는 이렇게 있다간 네 마누라에게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어. 저는 그렇게 아들의 하소연을 듣고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하고 크게 부딪힌 사건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날은 설 명절이었는데 인연이 내가 전을 부치고 잡채하고 이것저것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말을 했죠. 예, 네 시엠이 주방에서 혼자 음식 만드느라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이런 모습 보면 같이 와서 도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요? 저 그 음식들 안 먹을 건데요. 아까 빵을 좀 먹었더니 소화가 안 돼서요. 드시고 싶은 분들이 하셔야죠.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명절에 와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지. 뭐? 너 말 다 했어? 여기에 너만 있어? 네 시애비랑 네 남편은 안 보여? 개념이 있으면 와서 도운 척이라도 해야지. 지금 거실에서 누워서 뭐 하는 행동이야? 어서 와서 도우지 못해? 싫은데요. 왜 싫다는데 자꾸 강요를 하시는데요. 한 번만 더 그렇게 강요하시면 저 명절이고 뭐고 집으로 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뒤통수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도저히 제 상식에서 벗어난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오냐 지금껏 대해줬더니 시엠이 무서운 거 모르고 협박을 해? 너 오늘 잘 걸렸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만들고 있던 잡채를 며느리 면상에 비벼줘 버렸습니다. 어때? 맛있지? 먹을만 하지? 다시 말하지만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고 그 도리를 다하면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막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이제 그때마다 네 버릇을 고쳐주려고 한다. 예전에 니네 부모님이 나한테 부탁한 거 들었지? 너 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 각오해야 될 거야. 알았어?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에 잡채 양념을 다 묻혀서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더니 곧바로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같이 음식 좀 만들자는 게 그게 크게 잘못인가요? 저는 혼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네와는 가끔 연락도 하고 여행도 다녀온 사이이기 때문에 제 고충을 말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1시간을 넘게 통화한 것 같아요. 사돈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말하며 당장 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더군요. 저는 안 무서워도 바깥 사돈은 무서웠나 봅니다. 다짜고짜 제게 와서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은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내 말은 기뚱으로도 안 듣던 애가 네 부모님은 무서웠나 보구나. 왜 또 눈 부릅뜨고 대들어야지. 내가 원 살다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 어머님, 제가 이렇게 사과드릴게요. 요즘 제가 산후 우울증이 와서 저도 많이 힘든 상태예요. 앞으로는 그래도 어머님한테 지킬 건 지키고 며느리로서 역할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화 푸시고 기분 좋은 명절인데 우리 즐기면서 놀아요, 어머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남편도 한마디를 건네더군요. 산후 우울증을 내가 안 겪어봐서 모르겠다만 한 번만 더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아무리 좋고 싫고를 떠나서 시애미한테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니? 앞으로 지켜볼 테니 행동 조심하도록 해. 군인 출신인 남편은 딱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러더니 곧장 앞치마를 두르더니 주방에서 음식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배겨시 같던지. 아무튼 그날은 어찌어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며느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손녀딸도 잘 키우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8년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시점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네 부부와 오랜만에 식사를 가지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들네 부부는 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은 기다리다 못해서 전화까지 하며 "왜 이렇게 안 오냐? 어디야?" 라고 하며 아이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빠, 죄송해요. 이 사람이 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늦게 나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며느리의 상태가 어떻길래 시부모님과의 약속도 늦는 걸까 싶었지만 그것도 저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게 "생일 축하드려요" 라던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도 없이 뻔뻔하게 그 자리에서 오자마자 지 친구랑 통화를 하더군요. 그걸 보다 못한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어른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전화 끊지 못해?" 라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며느리는 그제서야 입을 삐죽이며 전화를 끊었어요. 황당한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서 요즘 계속 저러냐는 의미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표정에서 딱 이게 읽히더라고요. 그냥 저게 일상이야 라는 의미 말이죠. 저는 일단 남편이 혼을 내놨으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관이었습니다. 한 차례 남편이 호통을 친 후 살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우리 예쁜 손녀만이 할머니인 저에게 "할머니, 고기 맛있어, 고기"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분위기를 풀어주고 있었죠. 손녀의 애교 덕분에 조금씩 풀어지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며느리의 한마디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얼음이 끼얹어진 듯한 상황이 발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밥 좀 똑바로 먹을 수 없어? 진짜 개걸스럽게도 먹네. 내가 당신 밥 그딴 식으로 먹는 거 역겹다고 했잖아. 진짜 토 나온다고." 며느리는 제 시부모가 있다는 것도 잊은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개의치 않아 한 건지 아들에게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아들은 그런 말들이 익숙한지 "알았어, 조심해서 먹을게" 라고 하며 소리 안 나게 먹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겁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우리 아들이 이 모진 말들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 졸이고 속상했을까 싶어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게다가 지 자식도 보고 있는 앞에서 아빠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니 저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남편이 아닌 제가 호통을 쳐뜨렸죠. "얘, 며느라, 너 지금 애도 있는 앞에서 애 아빠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니? 어른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없으면 더 심할 거 아니야. 요즘 무슨 일 있는 거냐? 밖에서 무슨 속상한 일이라도 있었어? 그래서 지금 네 남편한테 한풀이 하는 거야?" 저는 화가 난 나머지 속사포처럼 며느리에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며느리의 대답에 저는 다시 한번 거의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좀 보세요. 이 사람 밥 먹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밥 먹을 때 내는 쩝쩝 소리도 싫은데 식탁에는 얼마나 흘리고 처먹는지 더러워서 밥상머리 앉기도 싫다고요." 제 말에 대답을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와 제 남편은 신음을 토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쩝쩝거렸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 아들은 항상 입 다물고 조용히 밥 먹는 게 식사 예절이다라는 남편의 가르침에 어디서나 예의 있게 식사를 했어요. 쩝쩝 소리는 오히려 며느리가 더 컸습니다. 게다가 흘리고 먹는 것도 그냥 밥 먹다 보면 흘릴 수 있는 수준이었지 절대로 꼴보기 싫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근데도 며느리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고 싶어 안달난 사람처럼 온갖 핑계를 대가며 아들에게 막말을 퍼붓는 듯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저의 남편까지 깎아내리며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죠.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오자마자 뭐라고 하니 그 타겟을 우리 아들에게로 향했던 겁니다. 어떻게든 돌려가면서 저희에게 왜 오자마자 짜증나게 하시냐, 이런 안목의 표현들 말이에요. 며느리의 어이없는 막말에 저희 남편은 이제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는지 크게 화를 내며 말을 했어요. 이 고의한 것이, 아니 뭘 잘못 먹은 거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당장 사과하지 못해? 아무리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다. 네 자식 앞에서랑 부모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인간처럼 말을 곧다구로 해? 내가 아는 사도는 자네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것 같은데 밖에서 뭐 잘못 먹고 온 거야? 제 시아버지의 말에 며느리는 혼이 나고도 오히려 본인이 억울한 듯 눈물까지 글썽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는 며느리가 안쓰러운 게 아니라 더 기가 차더라고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분한 눈물만 쏟던 며느리는 이내 아들과 제 손녀를 냅두고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저희 모두가 뻥찌게 되었고 결국 저의 남편은 더 크게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도대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한 소리를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들은 저와 제 남편을 한참 달랜 뒤에 손녀와 함께 지 아내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폭풍과도 같았던 시간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서 저와 남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저 혀만 끌끌 차고 있었고 아들은 한참이 지나서야 아내를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고 연락을 해주더군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더군요. 그 뒤로 이번에도 또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었는데 아들은 저에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하듯 전화를 걸어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서 이번에도 화가 나 며느리에게 싸지르고 싶었죠. 아들이 저에게 전한 말은 바로 반찬 좀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혼 초기 때 자주 반찬을 해줬다가 며느리 입맛에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동안은 잘 보내지 않았었는데 대뜸 연락이 와 반찬을 보내달라는 아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반찬? 그래, 반찬은 언제든지 보내줄 수 있다마는 며느리가 요즘 밥상을 안 차려주니? 밥을 안 해. 그냥 아예 집안일에 관심이 없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제발 일찍 좀 다니라고 해도 자기 구속하지 말라고 짜증만 내고 그래서 요즘 내가 일 끝나고 와서 집안일 빨래 다 한다니까. 그래서 반찬까지는 만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엄마가 좀 반찬 보내줘요.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는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혼을 내겠다고 했더니 아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던 거 있죠. 사실은 저희 집에서 밥을 먹고 온 날부터 며느리가 더 변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혼을 내면 이번에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며 사정사정을 하면서 저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질 같았으면 한번 확 긁어놓고 싶었지만 아들을 봐서 참았습니다. 저는 그 이후 일주일에 2번 정도를 반찬을 해다가 아들을 통해서 반찬을 보냈었어요. 우리 손녀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이랑 나물 반찬, 마른 반찬 등을 해다가 꾸준히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뭔가 싶어서 살펴보니 계좌번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한테 왜 보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곧바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죠? 제 계좌번호예요.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 먹고 저랑 우리 애 식중독에 걸렸어요. 저도 문제지만 어머니 손녀가 걸린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같이 병원 다녀왔다고요. 제가 문자로 진료 내역 사진 찍은 거 보셨죠? 저도 우리 애도 오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온몸에 열이 펄펄 끓으면서 구토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우리 둘 다 잘못되는 줄 알고 시겁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비랑 저희 정신적으로 놀란 거 보상해 주세요. 어머니가 양심껏 계산하셔서 제 계좌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며 진료 내역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는 겁니다. 전 며느리의 말도 안 된 소리에 따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지금 야, 내가 보낸 반찬만 먹은 거 맞아?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내가 보낸 반찬 때문에 니네 둘이 식중독에 걸렸으면 내 아들도 그래야지. 나도 그렇고 네 시아버지도 그렇고. 가지고 오는 동안 잘못되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얘네 아빠는 어젯밤에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와서 저희밖에 안 먹었어요. 어쨌든 저희 집에 있는 반찬들 죄다 어머니 거니까 어머니가 책임지세요. 이게 내가 그걸 왜 책임져? 그렇게 따지면 너는 그동안 내가 갖다가 바친 반찬값이랑 내 노동비 내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내놓고 이게 어디서 지 시애미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 마라 짓거리고 있어? 그동안 내가 내 아들 생각해서 참아줬더니만 누굴 호구로 하나? 저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짓거리는 며느리에게 화가 나 제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괘씸하기 짝이 없어 저도 그 뒤로 며느리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 냉전의 상태로 들어간 이후 서로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정말 남처럼 지내던 중에 이번에도 또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우리 가족에게 반갑지 않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죠. 며느리와 저의 사건으로 인해 제 남편도 화가 나서 며느리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아들이 중재를 하겠다고 나서서 억지로 며느리와 손녀를 또 한 번 끌고 왔더라고요. 저는 정말 싫었지만 아들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며느리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다시 서로 잘 지내기 위해 모였던 그 자리에서 저희 가족은 아예 풍비박산이 나야만 했죠. 저는 며느리는 미웠지만 우리 손녀에게는 미안했습니다. 정말인지는 몰라도 내가 보내준 반찬 때문에 아팠던 거라면 식중독 때문에 고생한 우리 손녀가 안쓰러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녀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에 그 이야기를 꺼냈죠. 내 새끼 얼마 전에 아파서 힘들었지? 이 할미 반찬 먹고 그런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이제 괜찮은 거래? 할머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굴 먹지 말래. 굴 먹으면 또 아파진대. 굴? 그날 굴을 먹었어? 굴을 먹고 아팠던 거야? 엄마랑 엄마 친구랑 같이 굴 먹었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우리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손녀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 이번에 식중독 사건은 제가 보낸 반찬 때문에 식중독에 걸렸던 게 아니라 밖에서 먹은 굴 때문에 걸렸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모두 뒤집어 씌운 거였죠. 근데 저희가 황당했던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식중독 사건은 우리가 용서하기로 했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네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밖에서부터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닌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야, 너 또 그 새끼 만났어? 내가 한 번만 더 만나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근데 이제는 애까지 데리고 만나? 네가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냐고. 거의 울분을 토하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옆에서 무서워하는 손녀를 달래며 다시 한번 물었어요. 아가, 괜찮아. 내 새끼, 울지 마. 뚝. 왜 그래? 우리 아가 엄마 친구랑 만났어? 만나서 뭐 했어? 엄마가 뭐라 그러면서 만났어? 엄마가 이제 아빠랑 안 살고 엄마 친구랑 같이 살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아저씨가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만나는 거라고. 내가 아저씨랑 친해져서 아빠한테 같이 살기 싫다고 말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 그래야 엄마랑도 같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우리 손녀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그동안 바람이 나서 제멋대로 굴었던 거였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는 대놓고 저희 앞에서 그 상간남 이야기를 꺼내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바람이 나게 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아들에게 떼를 피우고 있었는데 아들은 분한 마음에 더 오기가 생겨 이혼을 안 해주고 있던 거였어요. 그게 지 나름의 복수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디 그 마음뿐이었겠습니까? 그 깊은 속 안에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컸을 거라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동안 혼자서 끙끙 앓았을 우리 아들이 불쌍해 그 자리에서 바로 가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야, 당장 꺼져. 우리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어디서 감히 애까지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피워? 이 짐승 같은 년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혼해줄게. 아니, 너는 이혼 당하는 거야, 이년아. 애도 절대 너한테는 못 보내. 그런 줄 알고 썩 꺼져버려. 저는 악에 받쳐 자기를 왜 때리냐며 소란을 피우는 며느리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아들을 달래주었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고자 한 거였지만 그게 안 되어 미친 듯이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와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았어요. 그게 맞는 거였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희는 아들 부부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사돈 쪽에도 며느리의 만행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는 그동안 지네 친정에는 입을 싹 닫고 있었는지 사돈 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미안하다면서 오히려 사돈 쪽에서 우리 쪽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이 자식을 잘못 키웠다며 사과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릴 수 있었죠. 하지만 양육권 싸움에서는 진흙탕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손녀를 며느리 그년이 꼭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람피고 가정 파탄낸 주제에 지 뱃속에서 낳은 아이는 끔찍이 챙기고 싶었나 보네요. 하지만 저는 절대 우리 손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사돈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나 뵙기를 청했고 어느 카페에서 만나 며느리의 모든 만행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1. 집안일 내팽겨치고 밖으로 나돈 거. 2. 고등학교 남자 동창이랑 1년 전부터 바람을 피워온 거. 3. 내가 보내온 반찬 때문에 식중독 걸렸다고 계좌번호 보낸 거. 4. 며느리의 역할은 하지 않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사돈들은 제 얘기를 듣고 나더니 연신 고개를 조아리셨어요. 우리 딸이 이 정도로 망가진 줄 몰랐다면서 이게 다 딸을 잘못 키운 당신들의 잘못이라면서 원하는 걸 요구하시더군요. 사부인, 미안합니다. 다 우리 죄입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 딸이 망가질 줄 몰랐어요.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당하고는 살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저런 부모님 밑에서 며느리 같은 딸이 있을 수가 있는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하는 사돈들을 보며
아, 저게 다 부모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먼저 양육권은 무조건 가져와야겠다고 말을 했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직장에 다녀본 적도 없었고 살던 집도 저희가 마련해 준 집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정정당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 그건 당연한 말씀이라며 나를 설득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2주일 뒤 사돈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세상에나 길었던 머리가 남자들 스포츠 머리로 짧게 잘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등이라든지 눈 쪽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왜 저렇게 됐는지 조금 뒤 알 수가 있었죠. 알고 보니 얼굴과 손등에 피멍이 든 건 상간남 마누라한테 혼쭐이 난 걸로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상간남에게 찾아갔었나 봐요. 본인은 이혼하기로 했으니 빨리 상간남에게도 이혼하라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상간남이 확실히 말을 하지 않자 마음이 급했는지 그때부터 상간남을 졸졸 따라다녔나 봅니다. 그때 상간남 마누라에게 모든 것을 들켜버리고 만 거였죠. 그래서 동네 한복판에서 개처럼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본 사도는 열이 받아서 다시는 밖에 못 나가게 머리를 가위로 싹둑 다 잘라버렸던 겁니다. 한순간에 상간남과 헤어지고 상간남 마누라에게 소송당하고 자기 부모님한테도 혼쭐이 난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제발 이혼만 간절히 바랬었는데 알아서 척척 당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결국 저희는 손 한 번 쓰지 않고도 며느리의 복수를 하게 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사돈들이 며느리를 저희에게 데리고 온 이유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 딸이 가정을 파탄냈으니 이혼하더라도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결국 우리에게 사과를 했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사돈은 위자료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위자료 소송만은 손녀도 있으니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돈들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막장까지 가기를 원치 않았었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상간남에게 위자료 소송을 따로 걸어 받아낼 수 있었고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혼이 모두 처리된 뒤에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후련하다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전보다 표정도 많이 편안해졌고요. 애들이 살던 아파트는 아들이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그 집은 팔았습니다. 어떻게 거길 들어가 살겠어요. 아들과 손녀는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같이 살 것 같아요. 애도 아직 어려서 아들이 일 나가 있는 동안에는 제가 봐줘야 하거든요. 우리 손녀도 엄마 없는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엄마를 찾았는데 며느리가 손녀를 보러 오지 않으니 어쩔 도리가 있나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건지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주고 있네요. 아마 이 돈도 며느리가 아닌 사돈들이 보내주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지만은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하죠. 저는 우리 아들이나 손녀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아픔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픔이 크게 왔으니 앞으로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현재는 아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삶이 마냥 힘들지만은 않을 것이기에 희망을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아픔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졌으니 또 뜰 날이 오겠지요. 저희 가족도 응원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힘내자고요, 우리.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